안녕하세요. 김원준의 팟파이스 제 132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구사하고 있는 작전은 개뻔뻔 작전이에요. 더 이상 뻔뻔할 수 없는 개뻔뻔 작전. 응? 대면 조사를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죠.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말은 한다고 하고. 계속 한다고 하고 핑계를 계속 만드는 거죠. 특검이 날짜를 흘렸다. 그렇죠. 그러므로 특검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과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일정 조절도 안 하겠다. 이러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잔뜩 이상한 조건을 거는 거죠. 이번 작전은. 그래서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한다고 하려고. 첫 번째가 이제 시간을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응? 10일날 하던 9일날 하던 그게 무슨 거부의 사유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아주 나빠지면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공개로 하는데 왜 대통령이라는 자는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을 거라고 봐요. 장소 문제. 네, 장소, 질문도 제약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에 질문에 제대로 답할 리가 없고, 또 욱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특검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가능한 최대한 이상한 조건을 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여론이 아주 나쁘지 않는 한 안 하는 전략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특검은 이제 꼭 해야지. 사실은 이재용 뇌물죄 적용해서 재청구할 때 지난번 기각된 사유가 뇌물 수뢰 자에 해당되는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 최순실 조사를 못했다는 게 이유였잖아요. 이번에 또 재청구할 때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또 기각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네. 여하간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월은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막판에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변론기를 또 잡아달라고.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헌재가 잡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 잡아놓고 또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어쨌든 3월 13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황교안은 검사를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검사 인사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이 특검에 미치는지는 잠시 후 나올 이분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그리고 황교안은 특검위원장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특검의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기일을 잡냐 어쩌냐 하면 3월 13일 넘기는 거예요. 3월 13일 넘기고 나면 그 헌재 재판관 개개인들에게 붙어서 전체적으로 나가리 시킨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 전략이에요. 지난 3개월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은 바뀐 적이 없어요. 거의 8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12, 3, 4, 5. 요 사이에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죠. 고스란히 있어. 여론은 변한 적이 없는데 이 새누리당이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뻔 작전의 제로 단계가 반기문 주저앉히기였다고 난 보거든요. 반기문이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에 갔으면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주저앉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생각해 보시면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서로 상대방이 소멸되길 원해. 그리고 자기들이 흡수해서 자기들이 보수의 본당이 되길 원해.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훨씬 더 극악한 인물들이 모여있죠. 극악한 인물들이. 공작에 능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탄핵은 야권의 힘과 함께 성공시켰는데 이 비박계가 2라운드에서 졌어. 반기문에게 어떤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봅니다. 예. 반기문 주저앉히는 데는 총수도 좀 기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선 후보로 주저앉길 바랬지. 가족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흔히 쓰는 방법인데. 예. 그건 흔히 쓰는 방법이죠. 어쨌든 그 이후 무척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이들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치인들이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지난 탄핵 때도 보면
정치인들의 의견이 다 갈리잖아. 자기 이해가 갈리고. 박근혜 최순실 이 세력은 광장에다가 자기 사람을 돈 줘서 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정도의 머릿수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 실제로. 사람들한테 80%가 여전히 있다는 걸 헌재에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 피곤하긴 한데 역사적으로 원래 어떤 권력도 그냥 죽은 법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주말 정도는 피곤할. 피곤. 그러니까 야당들도 이제 턴했잖아요. 대선보다 탄핵이다. 그거 맞아요. 진짜. 왜냐면 얘네는 원천무효를 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지난 몇 달간 해온 이 모든 사람의 노력을 원천무효 시키려고 개뻔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예. 연기설. 이건 뭐냐면 이제 헌재 판관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미 넘어갔다, 기각적으로. 이런 설이야, 설. 법조계 발설인지 정치권 발설은 나온 지 벌써 한 일주일 이상 됐어요. 네. 언론사에 정보 보고도 올라오고 저도 들은 적이 있고, 뭐 구체적 이름도 거론돼요. 누구누구가 어떻게 됐고, 한 명은 완전히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넘어가서 세 번째를 지금 꼬시고 있다느니 3명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13일 넘긴 다음에 3명이 되면 기각이 되는 거죠. 3월 13일 넘어간 이후에는 2명이어도 충분하죠. 그렇죠. 3월 13일만 넘기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길을 다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예, 피곤하나.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나왔는데, 이분이 사진을 보냈어요. 미국 사람인데, 아마 한국인 친구인가 보죠? 한국에 와가지고 트럼프를 탄핵하라고 지금. 우리가 탄핵 종주국이잖아. 굳건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우리가 탄핵하고 미국에 가르쳐야 돼요. 응? 니네 시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응?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예? 진짜로 메일 보내왔어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스티븐이 이제 박근혜 꺼지라고 이제. 좀만 기다려, 우리가 수출할 테니까. 탄핵 기법은. 자, 노스트라다문에는 사실 이제 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본인은 크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크지 않았던 변수, 추호 선생의 변수도 거의 소멸해 가고 있다. 저는 이분을 족태술사라고 부릅니다. 발빼기의 달인이다. 보세요. 올 초에는 이제 반기문, 이 안정감 때문이다. 기대가 크다. 내공이 쌓였을 것이다. 1월달 중반까지 얘기하다가 관심 없다. 일주일 있다 바로 바뀌었어요. 관심 없다고 한 다음부터는 빅뱅을 기대하라고 이제. 탈당하냐고 묻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월 20일경에. 그 다음에 안희정을 만나 사실상 탈당 권유, 이런 얘기. 대선 불출마, 전격, 2월 1일 날. 1일 2자, 거칠 고민, 미넨 구상, 독일행, 나라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순교하겠다. 직접 출마 가능성. 국민의당 합류 한수학교, 김종인이 먼저 가 잘하라 했다. 김종인, 김황식 영입을 바른정당에서 고려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모종의 결심 생각하고 있는 듯.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할 거라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천만의 말씀 탈당 안 해. 정교개편 되겠나.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의 간을 보고 본인이 빅뱅을 기대하고 탈당을 하고 국외 결단을 하고 순교를 하겠다고 하다가 탈당 안 해. 이걸로 현재. 저 인터뷰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뭘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팔을 엄청 빨리 빼요. 퇴족. 그래서 퇴족 술사다 거의. 퇴족을 순식간에 하면서 합류할 것이라고 하니까 손학규는 남의 당 사람이다. 안철수는 대통령감이 아니라 교육부 총리감이다. 아무나 막 찔러요. 응? 퇴족을 하면서.
김종인 변수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스코어. 그럼 남은 변수가 뭐냐? 새누리당과의 단일화, 바른정당, 그리고 원유철 새누리당이죠. 보수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받았어요. 이거를. 바른정당의 주호영, 빅텐트 가능성을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묶음. 이쪽은 새누리당과의 보수 단일화. 그리고 김무성은 친박, 친문 다 빼고 오니까 역시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 자, 유승민이라고 하는 바른정당의 1번 후보, 현재까지는 후보는 새누리당과 단일화를 생각하고 아마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단일화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른정당 후보가 된 후 국민의정당의 후보,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단일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변수는 그 정도 남아있다. 현재 노스트라다무네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탄핵이 3월 13일 전후해서 인용될 걸 전제한 대선 플랜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새누리당이 만만하게 그렇게 손을 놓고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탄핵은 뭐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사실은 탄핵이 되면 새누리당은 이제 소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인 새누리당은 그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8명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분이 양식이 있고 그분들이 상식이 있는데 그렇게만 바라보기엔 너무 위중하다.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바쁜인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정청래입니다. 김총수 방금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 대면조사 무산된 거 네. 결정적 이유가 뭐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그러지? 조건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큰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사전 질문 그렇죠. 보내고 그거는 당연히 사전 질문 이외의 것은 묻지 말 것. 그것도 당연히 보냈을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랑 통해서 그 사전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고 본인은 읽기만 할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았을까. 법정에서 증인을 다룰 때는 사전 질문지를 줘요. 네. 그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뭐 그래서 요구했다고 쳐요. 답은 이제 외워서 올 거 아니에요. 응? 외우는 건 잘한다며. 그러니까 써갖고 와서 읽는 것만. 네. 답을 할수 다 훈련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답을 듣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 당연히. 박근혜의 능력치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런 조건을 달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조건이 네. 가장 특검과 협상 과정에서 난해했을 것 같아요. 그건 낭독이잖아요. 아니, 특검이 얼굴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잖아요. 그 대면 낭독 대면 낭독. 이외에는 안 된다. 네. 이거지 않았을까?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게 걔들의 목적일 테니까 뭐 그런 거에 더해서 뭐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를 갖다 붙여놨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랜만에 참 잘한 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탄핵 위주로, 탄핵 중심으로, 그리고 10일 토요일도 당력을 집중하겠다. 근데 3당 대표, 야3당 대표가 또 합의했더라고요. 그거는 야당 모두 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른정당은 야당이 아닌가 봐. 반야당이잖아요. 네. 아직. 장제원 대변인에게 엄중하게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의 하루의 첫 작업이 문필 활동이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메이저 리거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관심과 언론 보도 이런 게 오는데 마이너 리그들의 속이 상해 지금 이분들에 그래서 대변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과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믿는 구석은 만덕산을 믿는다. 이렇게 됐고요. 정운찬 총리가 뜬금없이 또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분이 뉴스공장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정치의 계절마다 항상 러브콜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장돌뱅이가 장해가는 심정으로 나도 한번 장해가자. 의원님 재미있는 것만 해주세요. 김무성 이분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이 지금 속이 복잡하다. 아직은 단서를 그리고 달고. 현재로선 번복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김무성 대장께서 속마음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일정 시점까지 안 오르면 본인이 나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김무성 씨는 단점이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제일 잘 들키는 정치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올림픽 정신으로. 원유철 의원도 참가의 의미를 논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올림픽 정신이에요. 근데 저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6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의 경쟁자는 황교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거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할 거다. 추호 선생은 그동안 대선 후보 웬만한 사람은 다 거쳤어요. 반기문 띄우기도 했죠. 이재명도 만나서 영화 봤죠. 요새는 안희정 칭찬 되게 많이 하죠. 캠프에 안 돌아다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결국은 정착하기가 어려워졌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작전은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돼서 이제 떡고물이 좀 어디 있나. 박지원 대표가 왜 보이스피싱입니까? 이분은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 한 14년 동안 처음 봤어요.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안철수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 계속 이래왔거든요. 전당대회 때. 근데 안철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손학규도 만나고 정운찬도 만나고 막 영입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표가 삐질 수 있잖아요. 미리 떡 하나 준 거죠. 가을 운동회 부잣집 아들한테 선수 대표 선서 시키는 것처럼.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는데. 안철수 대표한테도 내가 밀어줄게. 손학규 대표한테도 밀어줄게. 정운찬한테도 밀어줄게. 이거 뭐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비유. 삭제! 아침에 졸릴 때 쓰셨나 봐요. 오자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요? 반기문 씨가 갑자기 중도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충청권 어떤 신문의 제목이었답니다. 이게 뭐요? 이게 제목이었답니다. 실제로. 가장 큰 지금 이제 야권에서의 화두는 여권까지 지금 넘나들면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카드입니다. 대연정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 든 국민들이 대연정을 원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비판할 테니까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께서는 나의 진정성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의원님이에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례당 당원들과 지금 어떤 걸 하냐면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완벽하게 중단할 수가 없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장소에 방문하면 반드시 즉각 퇴진, 즉각 탄핵, 우선 당장 퇴진, 그 이후에 대선 관련된 활동을 하시라 이런 거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구호는 닥치고 탄핵, 오로지 정권 교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 이런 운동으로 앞으로 2주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끝까지 힘을 내는 저 정청래 UFC 선수처럼. UFC 복장이 아니에요, 의원님. 아마추어 권투인가? 네. 자, 이거는요, 이제 탄핵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가장 앞으로 관심이 있게 될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아니겠습니까? 경선에 있어서의 숨겨진 1인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대한민국 유권자가 4,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400명이 되면 10%가 참여하는 거고요. 200만이 참여하면 5%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150만이든 200만이든 신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60만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만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2% 정도만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경선이다. 왜?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전체 유권자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 2%가 이것은 조직적으로 가능한, 극복이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뭐 문재인 대세다 뭐하다 하는 것이 경선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표심의 왜곡이 없으려면 역선택도 방지하고 표심의 왜곡이 없으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한겨레에서 이번 주 월요일 2월 6일 날 발표한 건데요. 전체 여론조사는 경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61.5 대 17.3이에요. 중앙일보는 더 큽니다. 69 대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것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선거인단에 지지자들은 열심히 해라. 각자 지지자들이 열심히 선거인단 신청을 해서 표심의 왜곡이 없도록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저한테 계속 역선택 어떻게 역선택을 해서 계속 저한테 쪽지로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박사모 같아요. 안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규모를 무의미한 정도로 줄이는 그렇습니다. 방법밖에 없죠. 다른 걸름 장치가 없고 많은 수가 참여해서 그 퍼센티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저한테 제발 이제 그만 질문하시라. 많이 참여해야 된다. 걱정되면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의원 모시겠습니다. 왜 나오시려고 했는지는 전 몰라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이쪽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악마예요.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프레임을 씌우면서 고영태 얘기를 하는데, 고영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들 주장이죠. 고영태가 거기서 일을 했었던 고영태라는 사람하고 자기가 불륜이라고 이걸 주장하고 나오냐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틀린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감추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얘기를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 이 변호인단이 다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전기가 딱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로 없는구나. 뭘 다른 걸 덮으려고.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못 믿을 사람이다. 근데 그 못 믿은 사람하고 불륜한 그 여자는 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나갔었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워딩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나왔어요. 그 최순실이 한 일들 중에서 지금 제목이 제일 안 좋은 게 뭐죠? 인사농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뭐 국정농단 이루 뭐 여기저기 말할 것도 없고 돈 좀 된다 싶으면 이것저것 다 빼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 김영재 병원에 뭐 200 몇십억을 지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거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냉장고가 아니다. 금고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장시효가 뭐라 그랬어요? 금고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화장품 회사하고 관련된 서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화장품 회사하고 관련된 서류가 왜 금고에 들어가죠? 화장품 회사가 사실은 자기 거야. 자기 거지. 그거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계약서죠. 근데 계약이 정식으로 이름을 계약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 계약을 해놓고 딴짓을 못하게끔 이게 2중 3중으로 걸어놨을 거예요. 그 계약서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계약서가 아니라 서류가 있다고 저는 그걸 딱 보고 이거 최순실 거구나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세워서 프랑스 보내고 그거 선물하고 280억을 하려고 그런 거죠. 최순실이라는 여자는 평생 남을 위해서는 숨 한 번도 안 쉬는 여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숨 한 번도 안 쓰는.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요 정도로 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그냥 제 상상으로 그 서류가 금고에 있었다는 것은 뭔가 계약 관계가 최순실과 그 제이콥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성형으로 UAE하고 중국에 진출시키려고 했잖아요. 성형 사업. 그런데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그게 조그만 1인 의원이 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이에요. 무슨 뷰티 케어를 체인점을 갑자기 연다든가. 그러니까 고영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일을 시켜놓는 거죠. 거기 사장을 앉혀놓고. 그런데 그 인사농단이 왜 일어났느냐? 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약점도 좀 있으면서 나한테 종같이 굴 사람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김종 차관 같은 친구가 그런 거죠. 이름도 종이야. 그러면 문화부 장관도 이름이 김종덕이잖아요. 정청래 의원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또 안종범도 있고. 다 종이야. 그 인사농단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정말 금과 억조로 들면서 내 말대로 실행할 사람들을 지 능력이 안 되지만 조금 센 데다 갖다 놓고는 시키는 거죠. 조금씩의 혜택을 주고. 그렇죠? 우병우 같은 경우들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상상되죠. 그렇죠? 그 검사장 안 돼서 2번이나 떨어졌는데. 빨리 얘기해요.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약간의 모자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말 잘 들을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 일은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권을 위해서. 그래서 다. 저는 거기서 푼 돈을 이렇게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뜯어보려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빨대를 만들려고 한 거죠.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죠. 근데 그래서 법정에서요. 고영태와 최순실이 만났잖아요. 근데 최순실은 고영태를 노려보고 고영태는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최순실이 막 퍼본 내용 중에 하나가 너 내가 집 보증금 다 해주고 살았는데 보증금도 떼먹고 뭐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창피한지도 거기서 모르는 거야. 왜 살았냐. 그거는 알아봤어요? 진짜 그런지? 그 둘이 뭐 아주 가깝지가 않으면 모를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뭐 가까운 건 뻔하지. 자기 본인이 불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불륜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불륜이라고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 대통령 변호사가 난 보호하려고. 이 질이 나쁜 사람, 이 사람과 뭐 이런 불륜 관계 시작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죽급하면 그랬겠냐고. 근데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든 간에.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본인 얘기로는 자기가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웨이터로. 그 호스트바는 아니고 웨이터로 툴팝에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그 비인기 종목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이제 생업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 약점들을 노린 거죠. 얘 아마 고영태라는 친구가 그 펜싱 선수였다는 거,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땄다는 것 때문에 걔를 스카웃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걔가 그게 없었으면 데려왔겠습니까? 근데 고영태 씨가 그동안 잠적해 있었던 거는 자기가 나올 경우에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이 좀 벌써 나오고 안 나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돈이 없고 했었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툭 띄어서 보면은 고영태 씨한테 칩을 얻어줘요. 네. 근데 그 칩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어서 꾸며서 이걸 여기 와서 이 친구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내쫓을 수 있게끔 비밀번호만 바꿔버리면. 근데 그 친구 거기 있다가 이제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헤어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월세 내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기 친구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고영태 씨 말로는 자기가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더라고, 몇 억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 고영태의 약점은 내가 다지고 있고 내가 뭐 돈을 좀 들고 흔들면 언제든지 고영태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최순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고영태가 너무 걱정인 게 저렇게 고영태가 잘못한 거다라고 덤벙 씌워놓으니까 고영태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책임을 안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본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승일 씨는 똑같은 순간에 같은 날 만났거든요. 제가 점심 때. 그런데 딱 나왔는데 그날로 노승일 씨는 그날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총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이 노승일 인터뷰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오픈하고 방송은 많이 나가라. 방송 나가는 것도 그 김어준 총수한테 물어봐서 그 때하고 어느 방송 나갈지를 정해서 많이 나가라.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졌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뭐 형형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다니더라고. 뉴스 공장에서 거의 뭐 터졌던데요, 방언이. 실제로 노승일 씨가 역할도 많이 했고, 근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인 게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오래 만났고. 네. 근데 고영태 씨 지금 심리적 상태는 어때요? 속상해해요. 그리고 언론들 멋모르고 인터뷰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자기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치부 기자가 아닌 그 월간중앙에 글을 쓰는 기자가 있어. 한 번 딱 만난 기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기자가 고영태한테 연락을 해갖고 제가 가라 그랬다 그랬대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날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랬다고 해서 자기는 믿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게 인터뷰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기자한테.
아니, 그 기사를 쓸 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했더니 듣는 데서 의원님 정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뭐 핑계대. 그래서 제가 고영태 씨한테 제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월간중앙 기사에서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는 8시간 동안을 인터뷰를 다 해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렇게 그냥 거르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걸 보고 그때부터 기자를 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고영태 씨는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한 씨가 또 나갔잖아요, 거기. 이성한 씨 그 유명한 그 고수부지에 둘이 그 얘기 있잖아요. 네, 녹음기. 어떻게 녹음했냐? 근데 그게 분명히 이 친구가 둘이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최순실은 이 친구가 뭐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한테 돈으로 협박을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성한 씨는 이미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는 약점도 많고 그리고 숨길 것도 많고 자기한테도 이제 자기 약점을 공격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휴대폰을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어레인지한 게 고영태 씨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랑 같이 고수부지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전화기를 내놔라 해서 내놨는데 이미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최순실은.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얼떨결에 확 열받으면서 나온 거지. 그날 휴대폰 없었는데 이거 뭐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는 이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너무 산만하게 이 생각해내고 저 생각해내고 막 이걸 그렇게 막 그 아이디어를 낸대요. 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명당 이 프로젝트 하나씩이래요. 고영태하고는 이거, 노승일하고는 이거. 그러면 고영태랑 일할 땐 노승일 욕하고 노승일하고 일할 땐 고영태 욕하고. 고영태는 얘기하지 마라. 이러니까 노승일이 끝까지 자료를 모으면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고영태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천재래요. 수십 가지 일을 다 다른 사람 한 명씩 따로따로. 이게 전화기는 막 7대, 8대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뭐 갈수록 점점 더 정말 그 고구마 줄기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와중에 글쎄 고영태하고 불륜이라고 그 소리를 갖다가 언론에다가 대놓고 변호사 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좀 참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예. 다른 거 가릴 게 있어서 그렇지 더 무서운 사실들이 거기에 밝혀지면 안 될 불륜이라고까지 내세우면서 진짜 업소에서 만난 남자랑 불륜이다. 걔는 신용불량자고 응? 그리고 뭐 마약 중독자고 그리고 전과도 있는 사람하고 내가 불륜이다라고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 지금 20살 아래 남자랑.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로 덮으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사실들이 있죠. 헤드라인을 다 불륜, 막장 그렇죠. 드라마 뭐 이렇게 그렇죠.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달콤하니까. 진술의 이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전략이죠. 이제 진술의 그것도 떨어뜨리지만은 위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촛불이 잦아들었다 해서 태극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 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당이나 지금 문 대표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할 거 없다, 다 된 것 같이 하는데 진짜 불안합니다. 악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말부터는 다들 한 분당 10분씩 모시고 축구 나가야 돼요. 10분씩. 그거 해야 되고 다단계. 중요한 거 하나. 사실 제가 참는 이유는 제가 그러죠. 우리 표창원이나 저같이 대중적으로 좀 인기가 있고 매연을 넓힐 수 있는 사람. 이거 맞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로텐더 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5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3선, 4선 의원들이 표창원을 하라고 이게 써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 머리는 뭘로 돼서 이 창피한 줄도 뭐 여기 나오나.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6개월 징계를 그 다음날 했잖아요. 이 당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요원직 사퇴시키라고. 의원직 사퇴시키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표창원을 영입한 문재인도 사죄하라야. 근데 그걸 하는데 우리 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 참을 수가 없는데 진짜 참았어요. 그때도. 그럴 때는 안 참아야 돼. 아니야. 참으면 안 돼. 왜냐면 나까지 같이 그냥 이 사람들의 타겟이 되면은 문 대표님한테도 좋을 게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홍보 본부장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안 할 거고요. 제 위에 진짜 센 사람을 제가 모셔올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그 유능하고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 더 많으시고 정말 이 업계에서는 그분이 위원장하고 그냥 본부장 하면 돼요. 아니 그분을 본부장 시키고 저는 그냥 부본부장 해도 되고 일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표창원 사태를 보면서 제가 탑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 이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고요. 손잡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거두절미 불문곡직 닥치고 탄핵입니다. 촛불. 네, 닥치고 다시 나가서 촛불. 100만을 보여줘서요. 첫날 촛불 같이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당 10명씩 닥치고 탄핵! 파이팅! 피곤하긴 한데 역사적으로 원래 어떤 권력도 그냥 죽은 법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주말 정도는 피곤할. 피곤. 그러니까 야당들도 이제 턴했잖아요. 대선보다 탄핵이다. 그거 맞아요. 진짜. 왜냐면 얘네는 원천무효를 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지난 몇 달간 해온 이 모든 사람의 노력을 원천무효 시키려고 개뻔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예. 연기설. 이건 뭐냐면 이제 헌재 판관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미 넘어갔다, 기각적으로. 이런 설이야, 설. 법조계 발설인지 정치권 발설은 나온 지 벌써 한 일주일 이상 됐어요. 네. 언론사에 정보 보고도 올라오고 저도 들은 적이 있고, 뭐 구체적 이름도 거론돼요. 누구누구가 어떻게 됐고, 한 명은 완전히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넘어가서 세 번째를 지금 꼬시고 있다느니 3명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13일 넘긴 다음에 3명이 되면 기각이 되는 거죠. 3월 13일 넘어간 이후에는 2명이어도 충분하죠. 그렇죠. 3월 13일만 넘기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길을 다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예, 피곤하나.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나왔는데, 이분이 사진을 보냈어요. 미국 사람인데, 아마 한국인 친구인가 보죠? 한국에 와가지고 트럼프를 탄핵하라고 지금. 우리가 탄핵 종주국이잖아. 굳건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우리가 탄핵하고 미국에 가르쳐야 돼요. 응? 니네 시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응?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예? 진짜로 메일 보내왔어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스티븐이 이제 박근혜 꺼지라고 이제. 좀만 기다려 우리가 수출할 테니까. 탄핵 기법은. 자, 노스트라다문에는 사실 이제 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본인은 크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크지 않았던 변수. 추호 선생의 변수도 거의 소멸해가고 있다. 저는 이분을 족태술사라고 부릅니다. 발빼기의 달인이다. 보세요. 올 초에는 이제 반기문, 이 안정감 때문이다. 기대가 크다. 내공이 쌓였을 것이다. 1월달 중반까지 얘기하다가 관심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황교안은 검사를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검사 인사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이 특검에 미치는지는 잠시 후 나올 이분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그리고 황교안은 특검위원장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특검의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기일을 잡냐 어쩌냐 하면 3월 13일 넘기는 거예요. 3월 13일 넘기고 나면 그 헌재 재판관 개개인들에게 붙어서 전체적으로 나가리 시킨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 전략이에요. 지난 3개월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은 바뀐 적이 없어요. 거의 8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12, 3, 4, 5. 요 사이에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죠. 고스란히 있어. 여론은 변한 적이 없는데 이 새누리당이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뻔 작전의 제로 단계가 반기문 주저앉히기였다고 난 보거든요. 반기문이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에 갔으면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주저앉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생각해보시면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서로 상대방이 소멸되길 원해. 그리고 자기들이 흡수해서 자기들이 보수의 본당이 되길 원해.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훨씬 더 극악한 인물들이 모여있죠.
극악한 인물들이 공작에 능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탄핵은 야권의 힘과 함께 성공시켰는데 이 비박계가 2라운드에서 졌어. 반기문에게 어떤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봅니다. 예. 반기문 주저앉히는 데는 총수도 좀 기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선 후보로 주저앉길 바랬지 가족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흔히 쓰는 방법인데. 예. 그건 흔히 쓰는 방법이죠. 어쨌든 그 이후 무척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이들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지난 탄핵 때도 보면 정치인들의 의견이 다 갈리잖아. 자기 이해가 갈리고. 박근혜 최순실 이 세력은 광장에다가 자기 사람을 돈 줘서 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정도의 머릿수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 실제로. 사람들한테 80%가 여전히 있다는 걸 헌재에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안녕하세요. 김원준의 팟파이스 제 132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구사하고 있는 작전은 개뻔뻔 작전이에요. 더 이상 뻔뻔할 수 없는 개뻔뻔 작전. 응? 대면 조사를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죠. 네.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말은 한다고 하고. 계속 한다고 하고 핑계를 계속 만드는 거죠. 특검이 날짜를 흘렸다. 그렇죠. 그러므로 특검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과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일정 조절도 안 하겠다. 이러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잔뜩 이상한 조건을 거는 거죠. 이번 작전은. 그래서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한다고 하려고. 첫 번째가 이제 시간을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응? 10일날 하던 9일날 하던 그게 무슨 거부의 사유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아주 나빠지면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공개로 하는데 왜 대통령이라는 자는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을 거라고 봐요. 장소 문제, 네, 장소, 질문도 제약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에, 질문에 제대로 답할 리가 없고, 또 욱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특검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가능한 최대한 이상한 조건을 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여론이 아주 나쁘지 않은 한 안 하는 전략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특검은 이제 꼭 해야지. 사실은 이재용 뇌물죄 적용해서 재청구할 때 지난번 기각된 사유가 뇌물 수뢰 자에 해당되는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 최순실 조사를 못했다는 게 이유였잖아요. 이번에 또 재청구할 때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또 기각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네. 여하간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월은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막판에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변론기를 또 잡아달라고.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헌재가 잡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 잡아놓고 또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어쨌든 3월 13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른정당 후보가 된 후, 국민의 정당의 후보,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단일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변수는 그 정도 남아있다. 현재. 노스트라다무네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탄핵이 3월 13일 전후해서 인용될 걸 전제한 대선 플랜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새누리당이 만만하게 그렇게 손을 놓고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탄핵은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사실은 탄핵이 되면 새누리당은 이제 소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인 새누리당은 그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8명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분이 양식이 있고 그분들이 상식이 있는데 그렇게만 바라보기엔 너무 위중하다.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바쁜인,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정청래입니다. 김총수 방금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 대면주사 무산된 거 네. 결정적 이유가 뭐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그러지? 조건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큰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사전 질문 그렇죠. 보내고 그거는 당연히 사전 질문 이외의 것은 묻지 말 것. 그것도 당연히 보냈을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랑 통해서 그 사전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고 본인은 읽기만 할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았을까. 법정에서 증인을 다룰 때는 사전 질문지를 줘요. 네. 그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뭐 그래서 요구했다고 쳐요. 답은 이제 외워서 올 거 아니에요. 응? 외우는 건 잘한다며. 그러니까 써갖고 와서 읽는 것만. 네. 답을 할수 다 훈련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답을 듣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 당연히. 박근혜의 능력치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런 조건을 달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조건이 네. 가장 특검과 협상 과정에서 난해했을 것 같아요. 그건 낭독이잖아요. 아니, 특검이 얼굴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잖아요. 그 대면 낭독 대면 낭독. 이외에는 안 된다. 네. 이거지 않았을까?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 일주일 있다 바로 바뀌었어요. 관심 없다고 한 다음부터는 빅뱅을 기대하라고 이제 탈당하여 묻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월 20일경에 그 다음에 안희정을 만나 사실상 탈당 권유 뭐 이런 얘기 대선 불출마 전격 2월 1일 날 1일 있자 거칠 고민 민행 구상 독일행 막 나라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순교하겠다. 직접 출마 가능성. 국민의힘 합류 한수학교 김종인이 먼저 가 잘하라 했다. 김종인, 김황식 영입을 바른정당에서 고려하고 있다. 막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모종의 결심 생각하고 있는 듯.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할 거라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천만의 말씀 탈당 안 해. 정경개편 되겠나.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의 간을 보고 본인이 빅뱅을 기대하고 탈당을 하고 국외 결단을 하고 순교를 하겠다고 하다가 탈당 안 해. 이걸로 현재 저 여기까지 인터뷰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뭘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팔을 엄청 빨리 빼요. 태족. 그래서 태족 술사다 거의. 태족을 순식간에 하면서 합류할 것이라고 하니까 손학규는 남의 당 사람이다. 안철수는 대통령감이 아니라 교육부 총리감이다. 막 아무나 막 찔러요. 응? 퇴족을 하면서 김종인 변수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스코어. 그럼 남은 변수가 뭐냐? 새누리당과의 단일화, 바른정당, 그리고 원유철 새누리당이죠. 보수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받았어요. 이거를. 바른정당의 주호영, 빅텐트 가능성을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묶음. 이쪽은 새누리당과의 보수 단일화. 그리고 김무성은 친박, 친문 다 빼고 니까 역시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 자, 유승민이라고 하는 바른정당의 1번 후보, 현재까지는 후보는 새누리당과 단일화를 생각하고 아마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단일화에서 자기들이 이기고